변호사님을 모신 만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파트라고 아세요? 8년째 등기가 안 나고 있어요. 분양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정부가 4월 7일에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서 분양권 거래 활성화로 시장 반등을 좀 기대하는 시선이 좀 생겼어요. 네. 변호사님을 모신 만큼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네, 먼저 보시면. 그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해서 이게 완화가 되니까 사실 분양권 거래가 늘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그거에 한 25% 정도는 지금 마피 거래예요. 그래서 마피 거래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피 거래의 그쵸. 줄임말이죠. 네. 특히 심각한 곳은 대구예요. 수성구 같은 데도 마이너스 뭐 1억 정도 이제 피가 붙어 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입주 시점이 다가오는 것들은 한참 주택 경기 좋을 때 분양을 받으신 거라서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고 분양가 높고 가격은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급하게 급매로 내놓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일부 손실을 떠안는 구조로 가는 게 이제 마피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구에서도 이 마피 거래 관련해서 사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일부 그 시행사에서는 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권 거래는 마피 거래든 아니든 다 문제가 뭐냐면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예요. 그 채무가 있다면 그 부동산 관련된 채무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수분양자에게 진짜 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확하게 있는지도 알기가 어렵고 이제 마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런 매도인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일단 돈을 빨리 주면 내가 분양자 명의 변경 바로 하겠다라고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분양자 명의 변경 안 돼 있어서 그걸로 인한 손실을 그대로 떠안으시면서 또 이제 그 매수인한테 준 돈은 또 그거대로 이제 손해를 보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분양권 거래하실 때는 이런 위험성들이 내포돼 있다는 걸 좀 잘 인지를 하시고 시행사 분양자한테 가시면은 이 수분양자가 진짜 분양 그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서 원본 같은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하는 게 좋기는 하죠. 예컨대 뭐 세를 얻거나 이럴 경우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본인의 그 사업자 권한으로서 이렇게 검증을 하잖아요. 네. 뭐 그 중간에 어떤 중개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중개 사무소 통해서 하시기는 하는데 네네. 보통 이 떴다방이라고 부르죠. 분양권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데를 이제 찾아다니시면서 거래하시는데 그런 중개 사무소들이 많고 불법 브로커도 많아요. 이게 분양권과 입주권 좀 구분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서 새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이제 그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 70%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예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으로 이제 그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로 지어진 아파트는 입주 후에 일정 기간 지나야 이제 이전고시라는 절차가 되고 그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소유자한테 넘어가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입주권 거래처럼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덕자이 아파트라고 아세요? 여기는 지금 8년째 등기가 안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인허가가 취소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 인허가인 이전고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거래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하실 때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잔금 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양권 거래처럼 하시면 되는 건데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게 그 뭐 여러 차례 팔렸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맨 처음 최초의 그 수분양자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바로 넘기면 이거는 또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등기라는 절차를 거치시거나 아니면은 잔금을 지급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잔금 지급 전까지는 분양권처럼 거래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잔금을 이렇게 유보하시고 분양권 거래처럼 하시거나 그런 방법들이 좀 있어서 좀 복잡해지시죠. 분양권 아까 질문 드린 것도 그렇지만 방금 그 보존 등기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정말 법을 모르면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성실하게 계약이 임하고 혹은 뭐 매물을 구입하고 이런 경우에도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양권 거래를 짚어봤으니까 좀 더 어렵게 여겨지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이게 잘 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시간과 비용이 계속 소모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 입주권 투자일 듯한데요. 이게 분양권 거래와의 차이점과 장단점, 그리고 특별히 입주권을 투자할 때 뭐 이렇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내 집 마련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네네.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70% 정도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 시점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또 돈이 묶여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입주 시점이 어느 정도 가까워진다. 대부분 이제 관리처분 인가 정도 나면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을 간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이유가 되면은 분양권보다 가격이 높아져요. 대신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평형이나 동호수를 다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은 조합원들이 가지고 남은 그쵸. 물량을 이제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형 평수나 뭐 이런 것들만 남아 있고 층이 낮은 거 이런 것들만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르고. 또 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이 돼야지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분양권을 그런 경우에는 청약 당첨도 사실 미지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다 보면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분양권, 입주권 시세가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저평가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골라서 매수를 하시고 주변에 이제 신축 단지들 확인하셔서 신축 단지 시세가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신축 단지를 매수하신다거나 좀 유동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입주권 거래도 사실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집을 사면 그냥 나 입주권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고가 엄청 많아요. 분양 자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거는 이제 토지 또는 건물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나오거든요. 입주권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예외적인 입주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에도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 이상 갖고 계셔야 입주권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쟁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다물권자. 그래서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계셔도 입주권 하나밖에 못 받거든요. 투기 수요 차단하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근데 이제 그 다물권자 한 세 채 갖고 계신 분한테 한 채를 양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수하신 거면은 단독 입주권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모르고 거래를 하시죠. 그러게요. 그래서 분양 신청 통지나 관리처분 통지 받을 때 그때 아시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거래하고 나서. 그러면 사실 좀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뭐 입주권 거래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분양 자격이나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특약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작성하셔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분양권 거래하는 부분에서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법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입주권 문제도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내가 쉽게 이걸 투자 개념으로 혹은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접근하기에 전에 먼저 법적인 자문을 꼭 한번 듣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입주권 거래가 훨씬 복잡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직업 자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사고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주의하시는 게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이제 이런 쪽에 사고들이 나면 그 의뢰인들이 와서 이런 사고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아실 거잖아요. 특히 그래서 더더욱 그런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이번에는 이제 또 지역주택조합 얘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되게 다양하게 이 조려서 지주택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아마 낯설게 여기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모르면 정말 쉬운 어떤 내 집 마련의 유혹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이게 쉽게 가입하고 특히 젊은 청년층이 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뼈저리게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수에게 추천해라 이런 말까지 있는 이 지역주택 조합 문제. 변호사님도 아마 최전선에서 다루실 일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험성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원수에게 추천할 만큼 문제를 내포한 사업인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원수에게 추천하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